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제시대의 노래인 백제오가와 정읍사를 통해 기다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정읍사는 우리가 현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기다림 그리고 신뢰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백제시대의 가요 문화와 현재를 연결하고 또 백제가요의 중요한 키워드인 기다림이 현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백제오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백제오가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은 시기 신라의 향가와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제오가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오가의 중요한 작품 정읍사를 분석해 보고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석 문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읍사의 문학성을 정리하고 이 정읍사를 통해서 현대적 의미를 도출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백제오가 개요인데요. 이 백제오가는 고려사 악지 권 24 삼국 소각의 백제조에 기록된 백제의 5편의 노래입니다. 주로 이 백제를 배경으로 해서 지역성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죠. 선운산, 무등산, 방등산, 정읍, 지리산. 안타깝게도 노래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이 고려사 악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오가의 특징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읍만은 정읍사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악학괴범의 조선시대에 편찬된 악학괴범의 가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백제오가 중에서 노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가사가 전하지 않아서 대략 어떠어떠한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백제오가 5노래의 몇 안 되긴 하지만 5노래의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산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선운산, 무등산, 호남의 여러 지역의 산이 노래의 제목 또 배경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각 노래가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라의 향가가 주로 그 서울, 신라시대의 서울이었던 경주 일대에서 창작된 점과 대조적인 부분이죠.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읍, 고창, 장성, 남원, 광주 등 경주에서만 향가가 전승되고 향유되었던 맥락과 다르게 이 백제오가는 지역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신라의 향가가 대개 남성 화자로 되어 있는 점과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백제오가에서는 대개가 여성 화자가 등장해서 특히 그 여성 화자가 기혼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혼 여성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주된 정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라 시대의 처용가라는 향가와 비교가 가능하겠죠. 신라의 처용가에서는 기혼 여성이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백제오가는 완전히
다른 쪽의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정서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백제 오가는 이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일종의 연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백제 오가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랑, 일상적인 사랑과 기다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백제 오가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합니다. 또 여성의 기다림을 소재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향가, 원앙생가, 도천수 대비가 같은 이 향가들이 뭔가 주술적이거나 불교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짙게 띠는 것과 강하게 대비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 백제 오가는 호남의 여러 지역성을 담고 있는 반면에 신라, 향가는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창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제 오가에서는 여성 화자가 등장하지만 신라 향가는 대개가 남성 화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소재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백제 오가는 지역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 보편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신라 향가는 종교, 주술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뭔가 심오하거나 서방 정토로 가야겠다 하는 어려운 내용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백제 오가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백제 오가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제 오가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가인데요. 이 지리산가는 구례, 지리산 자락에 사는 여인이 백제의 왕의 부름을 거부하고 또 죽음을 맹세하면서 남편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백제의 왕이 이 여인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거부를 했던 거죠. 죽음을 각오하면서 절대로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구례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의 아내가 아름다웠다. 그 아내는 가난한 집에서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합니다. 백제 임금이 미인이란 소문을 듣고 데려가려 했지만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겠죠.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 맹세하고 불복종할 뜻을 바쳤다. 이 노래가 바로 지리산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래의 가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 창작 동기 같은 것만을 기록해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 지리산가는 백제의 도미처 설화, 도미설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미설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도미설화는 8세기 무렵 김대문에 의해서 한성부 일대에서 채록이 된 설화인데요.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매우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백제의 백성들에게 널리 구전되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 역시 지리산가와 마찬가지로 이 백제 왕과 또 한 여인의 강한 정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후에 이 지리산가와 같은 백제 오가에 영향을 미친 설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의 주된 내용은 간략한데요.
도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고요. 이 남자의 아내가 백제의 모든 백성이 알 정도로 매우 아름답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다고 하는 소문이 백제의 왕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죠. 이 백제 왕은 그녀의 미색이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내 여인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던 거죠. 왕이니까 아무래도 직접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고요. 신하의 복장을 하고 불어 도미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의 처와 동침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도미의 아내가 미모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대신 자신의 몸종을 그 왕에게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음모를 도미처가 피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동침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굉장히 화가 났겠죠. 크게 분노하고 도미에게 아주 가혹한 벌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도미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다에 배를 태워가지고 망망대해에 떠다니도록 태워버려요. 그래서 도미는 계속 바다에서 표류하는 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표류 끝에 아내와 결국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다분히 설화적인 구성이죠. 설화의 극적 구성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의 재회, 결국은 사랑과 정절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도미의 처는 왕으로부터 자신의 몸 정절을 지켜내고요. 또 왕의 일방적인 또 강압적인 요구를 거부한 여성의 의지, 심지어 평민 여성이죠. 평민 여성의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지리상가와 도미, 처설화는 이야기의 구조, 그 다음에 주제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작품 모두가 이 권력자의 탐욕에 맞서서 여성의 강한 정절, 평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당시의 백제민들에게서 이 도미처 설화가 널리 전승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지리상가와 같은 노래로도 파생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리상가에서도 굴에 사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첩으로 삼으려 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한 이야기, 도미설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절과 저항, 이런 서사는 백제시대뿐만 아니라요, 고려를 지나서 후에 조선 후기의 문학작품인 춘향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도미설화와 마찬가지로 춘향전 역시 여성의 정절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권력자였던 변학도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럼으로써 좀 시련과 고난을 춘향이 겪습니다. 도미처 설화에서 도미의 처가 이 왕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종을 대신 이 방으로 들여보내서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춘향 또한 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백제 오가에 담긴 민중의 가치관, 그리고 이 평민의 저항성 같은 것들이 조선 후대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은 선운산입니다. 이 선운산 간은요,
전북 고창에 있는 서는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기록을 보시면요. 장사현의 사람이 군대에 징집되고는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했다. 군대에 가면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정해진 날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서는 산에 올라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부른 노래가 바로 서는 산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사현은 지금의 전북 무장면입니다. 이 장사현에 사는 한 남자가 군대에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간 거죠. 근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뭔가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가 날마다 이 서는산 마루에 가서 서는산 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서 돌아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역시나 여인의 그리움, 기혼 여성의 그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하고 있는 백제오가인 것이죠. 다음은 방등산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나주의 속현이었던 장성, 성내에 있는 방등산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기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등산은 나주와 장성 사이에 있다. 신라 말년에 도적대가 생겨나더니 이 산을 근거지로 평민들을 많이 약탈하고 그 가족을 납치했다. 어려운 시대였죠. 이때 장일현의 어떤 여성도 잡혔지만 남편이 즉시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이 노래로 남편을 풍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랫말이 남아 있었다면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방등산가는 신라 말년의 작품이고요. 이때 도적대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평민을 약탈하고 또 가족을 납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여인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나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풍자하면서 또는 자조하면서 부른 노래가 방등산가가 되는 거죠. 아마 노랫말이 남아 있었다면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는 그런 무능함을 풍자하는 노랫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편을 원망하는 감정도 담겨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면서도 이 남편의 무능함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방등산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랫말이 남아 있었다면 방등산가 역시 굉장히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읍입니다. 정읍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기록에는 이 정읍은 전주에 속했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떠나, 행상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것이죠.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산봉우리 바위 위에 올라서서 기다렸다. 우리 남편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린 거죠. 남편이 행상이니까 항상 밤늦게 돌아왔나 봐요. 밤길에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진흙물에 몸을 더럽힌다 라는 내용의 노래를 지었다. 또 이 아내가 산봉우리 위에서 이 노래를 짓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고개를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라고 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아내의 걱정, 또 기다림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정읍은 노랫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진흙물에 몸을 더럽힌다, 진흙물에 몸이 더러워진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조선 중기에 악학괴범에 수록된 정읍사와 같은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였다가 후에 고려의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상층과 하층 모두에게 받아들여졌던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 때문이겠죠. 네, 다음은 무등산가인데요. 광주의 명산이죠. 무등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기록을 먼저 보시면요. 무등산은 광주의 명산이고 광주는 전라도의 큰 고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등산에 성을 쌓자 주민들이 이 성을 믿고 편안히 살 수 있겠다라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무등산가인 거죠. 이 무등산가는 다른 백제오가와는 정서도 조금 다르고 소재도 다르죠. 바로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등산에 성을 쌓고 그 덕에 편안하게 살았음을 기뻐하면서 불렀던 태평가가 바로 무등산가가 되는 거죠. 백제의 안정된 시대를 이 무등산가가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사회적인 안정감을 무등산가가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살펴봤던 백제오가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오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이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 화자는 이 남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애틋한 감정들이 이 노래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제오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향가가 주로 불교적인 내용, 또 초자연적인 주술 내용, 그런 색채를 드러낸다면 백제오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사랑, 기다림, 또 그리움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과 많이 결을 달리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태평시대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흡족할 만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제오가가 신화적이거나 신성한 노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친근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백제오가는 신라의 향가와는 다르게 보편적인 문학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향가는 경주를 중심으로 전승이 되고 향유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목적, 의례, 주술적인 내용이 강한 갈래이죠. 반면에 백제오가는 일상,
인간적인 감정, 특히 기다림과 그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오가는 특정 지역, 특정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의 사랑, 또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인 것이죠. 네, 이제 이러한 백제오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읍사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사 악지를 통해서 앞서 정읍사의 창작 동기, 화자의 내면 심리, 또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읍사는 악학괴범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원문과 현대어 해석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정읍사는 달아라고 해가지고 달을 부르면서 이 달한테 화자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등장한다라는 점에서 그 향가, 원왕생가 또는 뭐 처용가와 곧잘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향가 원왕생가는 이 달한테 서방 정토로 나를 가게끔 도와달라라는 의미로 이끌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작품인데, 이 정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박한 어떤 백제 가요만의 그런 기원 의식을 엿보게끔 하는데요. 또 이 달에게 기원하는 모습, 물론 향가 원앙생가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 정읍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박미, 그 모습은 의외로 다른 시가의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정읍사만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읍사의 특징들을 통해서 작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전강, 소엽, 후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에 수록된 작품에 붙어있는 음악적인 표지입니다. 정읍사라고 하는 고려 소교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노래로 연주되고 또 불렸기 때문에 이 음악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 작품 앞부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음악으로 치면 1파트, 2파트, 또 소엽이라고 친다면 후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 특히 이 음악적인 표지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노랫말을 보면요, 달하, 달하는 달이, 달님이시여 라고 이 달을 높이는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높이곰 도다샤는 높이 돋으시어 라는 뜻이죠. 그 밑에 어기야 라는 것은 여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음은 다른 말로는 흥을 돋는다라는 측면에서 조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랫말을 약간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음 부분이 바로 정읍사에서는 어기야가 되는 거죠. 이 여음이 구절 형태로 나오면 여음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어기야, 어강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음구가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어휘로만 나오면 여음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머리곰 이라는 것은 멀리 라는 뜻이죠.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여기서 곰은 그냥 강세,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한 보조사인 것이죠. 그리고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롱들이 이 부분은 전부 다 여음구가 돼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면서 이 화자가 달을 달을 불러서 자신의 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달한테 간청해서 달님이시여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걸어오는 길이 어둡지 않게 높이 떠서 멀리 땅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제 너러 신고요. 저제 너러 신고요. 여기서 저제는 바로 저작거리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 여러 신고요. 가 계신가요? 행상이니까 물건을 팔러 저작거리에 다니겠죠.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죠. 물건 파는 상인도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 경제의 중심지죠. 돈이 유통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험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기야 진대랄 드대열사라. 진대라는 것은 진 곳이라는 뜻이죠.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 진 곳이라는 것은 질퍽질퍽한 곳이죠. 평평한 고른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걷기 쉬운 그런 땅이 아니라 뭔가 좀 질퍽질퍽하고 좀 고르지 않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어기야 어강조리라고 하는 여음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기야 어강조리 어느이다 놓고시로.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어느 곳이든지 놓으십시오. 뭘 놓을까요? 행상이니까 보따리가 많았겠죠. 어느 곳이든지 이 짐들을 놓으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면 짐을 좀 놓고 쉬십시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걱정, 몸을 좀 돌보십시오 라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라도 짐을 놓으십시오. 이런 당부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이 어느이다 놓고시라를 달을 이왕에 불렀으니까 이 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한테 이 우리 남편이 오는 그 길 어느 곳이라도 이 달빛을 놓아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어기야 내 가논데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롱들이. 어기야라는 여음이 나오고 내 가는데, 즉 내가 가는 데가 점그랄세라. 점그랄세라는 저물까,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저물까, 즉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남편에 대한 걱정, 남편이 혹시나 이 시장에서 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인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읍사의 표준적인 해석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읍사의 해석에는 몇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의문인데요. 먼저 전저제, 그리고 진대라고 표현된 진곳, 세 번째는 내 가는 길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전저제 할 때 전과 저제를 띄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한자로는 전자가 온전할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음악적 표지로 붙어 있는가, 아니면 노랫말에 붙어 있는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옛날 이 한문 문헌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글자가 음악적 표지인지 아니면 작품 자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보통은 후광전이라고 해서 음악 표지에 속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최근 들어서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전 자체가 노랫말에 포함된 글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로 온전하다, 온전 전자는 모든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저제라고 붙여서 해석을 하면 모든 시장, 온갖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행상,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 상인이니까 한 곳에 머물면서 가게를 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시장도 다니겠고, 여기 완주, 김제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온갖 시장에 다 계신가요? 다 가셨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전이라는 글자를 빼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냥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저작거리에 가 계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전을 붙이면 좀 특정한 지명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주 일부 학자들은 이 전저제가 바로 전주시장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전주할 때 실질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전입니다. 전주에서 주는 땅이라는 뜻밖에 없죠. 고유 명사로 쓰이는 것은 바로 전입니다. 옛 문헌에도 보면 전주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당연하지만 그냥 전주를 간략하게 줄여 부를 때는 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장, 전주의 저자를 전저제라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죠. 정읍사에서 정읍은 전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전주는 예전부터 이 백제 때부터 이미 완산주라고 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발달했죠. 그래서 전주시장에 가 계신가요? 가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정읍에서 전주까지는 90리길 정도가 됩니다. 행상을 다니기에는 백제 시대에 행상을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차 타면 30분이면 가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또 이 먼 길을 매번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게 좀 의심스러운 거죠. 제가 뭐 정읍사의 남편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의문스럽긴 합니다. 또 이 전주라는 지명 자체가 백제시대에 과연 있었을까? 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전저제를 전주의 시장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충분히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진대였는데요. 이 고려사 악지에 이 남편이 밤길에 도적들한테 혹시나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이 흙탕물의 더러움에 의탁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정읍사 노랫말 속에 진대는 진곳, 질퍽질퍽한 곳, 즉 위험한 길, 흙탕물과 같다 라는 거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어떨까요? 요즘이야 밥 안 차려서 좋다, 오히려 없는 게 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1차적인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 진 곳을 디딜까 두렵다라는 것은 남편이 혹시나 돈을 벌러 갔다가 이 도적들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을 진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종 때 남곤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정읍사가 음사이므로 궁중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사라는 것은 음란한 가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의 학자들도 이 남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진대를 좀 안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진대가 곧 이 여성,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겠죠. 이 여성들이 많은 뭐 술집, 화류계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진대가 이 다른 여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진곳, 흙탕물길, 질퍽질퍽한 곳, 성적 은유여서 남편이 여기저기 이제 행상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질퍽질퍽한 곳을 디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정읍사를 뭐 의부증, 여자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물론 그거 문학적 해석의 가능성이겠고요. 혹시 술집 같은 이 진 곳에서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열세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진대가 질퍽질퍽한 곳, 땅이 고르지 못한 곳, 그런 곳을 혹시나 남편이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가는 길에 내인데요. 지금 행상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남편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날이 저물까 두려운 상황이었죠. 때문에 내 가는 길이 저물까 두렵습니다의 두려움의 주체는 남편인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해석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는 나죠, 나. 영어로 하면 I가 됩니다. I, my, me, mine 이란 뜻이죠. 1인칭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길을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 근데 행상을 다니는 건 남편이죠. 내가 아니라 너로, 당신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야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의문이 되는 거죠. 의문시 되는 부분인 거죠. 제일 쉽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문헌 표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학 괴범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편찬한 악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기가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 거죠. 또 남편이 해를 당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저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는 아주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는 그렇죠. 너와 나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굳이 너, 나의 구분이 불필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이 곧 내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곧 우리의 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읍사 해석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어떻게 해석하든 이 정읍사의 문학성을 해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읍사의 문학성, 문학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일한 백제 가요의 현존이죠. 정읍사는 우리 앞서 살폈던 백제 오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랫말이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시대의 문학적인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백제 문학의 희소성,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읍사는 삼각구도라는 아주 정연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 달이 있죠. 그리고 행상 나간 남편이 있고요. 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죠. 달을 기준으로 남편과 내가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달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정읍사의 화자는 달에게 남편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소망, 기원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달을 매개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어떤 문학적인 상징성이 정읍사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기다림의 심리적 깊이,
또 감정의 복합성인데요. 정읍사는 어떤 한 수동적인 여인이 단순히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이 아내, 이 화자로 설정된 아내의 복잡한 감정들, 예컨대 기대, 불안, 사랑, 걱정,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향한 그리움, 또 기다림을 통해서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죠. 인간 관계에서의 감정적인 복합성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특성들은요, 정읍사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또 이 한국의 문학사, 시가 문학사에서 또 백제의 문학사에서 이 정읍사를 중요한 위치에 놓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언어를 통해서 향가를 창작했던 신라시대의 노래의 모습과는 이 백제오가, 정읍사 매우 다릅니다.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는, 두루 통할 만한 이런 매력을 지닌 노래가 바로 정읍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정읍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대 백제의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 정읍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읍사는 정읍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죠. 정읍사 공원, 정읍할머니 대회, 또 조선시대의 수제천, 오늘날의 공연, 가무학극 같이 아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라는 거죠. 또 특히 이 정읍사, 단순히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노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남편에 대한 사랑과 또 신뢰, 그리고 혹시 진 곳을 디디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인간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린다거나 또 좀 흐트러진 관계 속에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늘 하죠. 정읍사에서 보았듯이 이 기다림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감정, 어떤 파도와 마주하는 일인 거죠.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신뢰를 배우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정읍사에서 말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백제 시대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이고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달리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읍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신뢰, 또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인간관계는 바로 기다림 속에서 발전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정읍사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 백제오가와 정읍사를 살펴보았는데요. 백제오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백제의 여인들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느꼈던 감정,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정서를 이 백제오가는 바탕에 두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걱정, 동시에 의심, 그런 이중심리,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 인생길을 나아가는 그런 해석들을 보면요, 결혼과 인간관계와 또 가족, 그런 관계들의 계속되는 형성을 인간성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회라면 민간이든 궁중이든 그리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변함없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윤리에 얽매인 여성의 정절만을 이 정읍사 백제오가에서 읽어낼 게 아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백제오가와 정읍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